나는 1941년 음력 1월 15일 팔공산 서쪽 각볼이란 작은 마을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눈을 뜨자 세상은 수탈과 폭정이 난무하는 일본 강점기였다. 5살 되던 1945년 해방을 맞았으나 1950년 다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국가의 혼란과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정상적인 진학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에워싼 것은 어둡고 험악한 산속일 뿐 그 누구도 나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야말로 올데 갈 데 없는 무수저의 골목도돌이 신세로 내몰렸다. 그러나 어린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다행히 14세 때 좌우사랑에서 배운 약간의 한문 실력을 기초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천신만고 백절불굴의 노력 끝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고지가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만사불구하고 다시 한바탕의 모험을 감행하여 1974년 9월에 그 얻기 어려운 고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 유학하였다. 1979년 10월 중화민국 국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6년간 모교인 영남대학교의 사범대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2006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하였다. 그때 제자들의 추선으로 퇴직기념 문집인 채산 난고 천부와 한중문학비교연구 500부를 간행하였다. 채산 난고 천머리에 나의 회고록 산 넘고 물 건너란 제목의 글을 실은 적이 있었다. 묘지는 올데 갈 데 없던 시골 무수저의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여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외국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이다. 겉으로 보면 소박하고 산만하며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한 시대의 비극과 가정의 가난으로 인한 나의 불운과 갈등, 지혜, 용기, 기도, 인내, 모험, 투쟁, 낙천, 환희 등등 나를 잊게 한 운명의 신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이 녹아있다. 그래서인지 이 채산 난고가 발간된 뒤 산 넘고 물 건너를 자세히 읽어본 독자들 가운데 이 회고록은 가난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분량이 많은 채산 난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책으로 출판을 하면 좋겠다. 란 분들이 많았다. 금년 82세에 이른 나는 곰곰이 그 독자들의 진심 어린 권유를 되돌려 생각해 보았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아이가 항상 그 돌멩이를 생각하며 넘어짐을 조심했다. 란 속담이 있다. 만에 하나 나도 가난으로 인해 좌절한 어느 청소년이 나의 이 회고록을 읽고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다면 평생 교단에서 기한을 면해온 나에게 그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 어느 한 사람의 불우한 청소년의 앞길을 위해 적지 아니한 경비를 들여 감히 독자들의 권유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가난한 청소년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술의 밥을 얻어먹기 위해 시장 깡패의 가랑이 밑을 기어나간 저 한나라 건국공신 한신처럼 모든 어려움과 수모를 참고 견디며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적을 향해 꾸준히 내달려야 한다. 때로는 죽음의 계곡에서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의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고 사람의 길을 걷기 위해 진심으로 매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내린 기적의 등불이 앞을 밝혀줄 것이다. 적수공권의 무수저였던 내가 낙오되지 않고 자라나 이 회고록을 쓸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 호천만극의 부모님과 여러 은사님들, 독자들에게 산 넘고 물 건너를 읽도록 추천해주신 언론인이며 전기자료 수집가 정영진 선생님, 홍콩에서 국제무역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이며 수필가인 족친 일천 홍정수 장로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박삼수 박사님, 경일대학교 명예교수 박기용 박사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졸고의 간행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중문출판사 장희동 사장님과 그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근 60년간 옆에서 묵묵히 나를 도와준 내자, 월인 전순자, 지극한 효심으로 항상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두 아들 효봉과 효창내외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간행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겠다. 2022년 3월 26일 채산서재에서 저자 홍우음 1964년 가을 어느 날 국어국문학과 2학년 주간부와 야간부 학생들이 파괴사에서 합동으로 야유회를 갖기로 한 날이었다. 그 당시 나는 국어국문학과 주간부학과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 학생들과 함께 출발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합 장소인 대신동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차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맞은편 건널목에서 두 사람의 여학생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초면인데도 언젠가 많이 본 듯한 인상이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동글 납작한 얼굴, 약간 위로 치켜져 매섭게 느껴지면서도 청초해 보이는 까만 눈동자, 이마가 좁아 보일 정도로 보송보송 돋아난 살짝 머리, 허리까지 닿을 듯 단정하게 빗어내린 긴 머리카락, 하얀 브라우스에 검은 치마,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었으나 키는 약간 작아 보였다. 그 여학생은 초면인데도 도수가 맞는 안경처럼 무언지 모르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전순자라고 하였다. 파괴사에 도착하니 벌써 가을이 깊어 온 산천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저를 향해 올라가던 한 친구가 참나무의 합죽선처럼 활짝 피어있는 버섯 한 송이를 따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 버섯을 초면인 전양에게 건네주면서 이걸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전 양도 순순히 그 버섯을 받아 주었다. 파괴사 경내를 돌아보면서 산보를 하던 도중 나는 다시 길가에 피어있는 흰 백년초꽃 한 송이를 꺾어 전 양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백년을 의미하는 꽃이라고 설명했다. 전 양은 그 백년이란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내가 건네준 그 꽃을 손에 든 채 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타고 오던 차 위에서 어느 친구가 농담으로 말했던 바와 같이 저 전양은 나와 무슨 인연이 맺어질 사람인가? 라는 얼토당토 아니한 생각이 들었다.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 남자친구들은 모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 어떤 친구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남의 염소를 발길로 차서 넘어뜨리다가 동네 사람들의 고소로 파출소에 불려가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나는 술 취한 친구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한 사이에도 흑진주같이 예뻐 보인 전 양과 어색하기 그지없는 한 장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전 양을 만난 뒤 나는 흡사 무엇에 홀린 것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유도 되지 아니하는 명목으로 몇 번인가 전 양을 만나자고 요청했고 그때마다 전 양도 거절하지 못해 나와주었다. 만날 때마다 입고 나온 옷은 검소하기 그지없었다. 값이 헐하면서도 소박 단정해 보이는 쑥색 치마와 흰 브라우스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체적인 윤곽이 내가 언젠가 꿈속에서 만났던 그 처녀와 흡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 양의 인상은 나의 둘째 누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몇 분과 상당히 다른 데가 있었다. 듣건대 내 바로 위에 누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니 혹 그 누나의 영혼이 인도 환생하여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전 양이 나의 눈에 맞는 천생배필로 확신하고 정식으로 청혼을 했다. 그러나 적수공권인 나의 사정을 들은 전 양은 부모님들이 절대로 혼인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1965년 가을 어느 날이었다. 나는 전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양의 부모님이 계시던 대구시 대명동 소재 경북도청 관사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전양의 아버지가 경북도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용품을 팔기 위해 남의 대문가를 드나들어 본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지라 관사 대문의 벨을 울림은 그렇게 두렵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벨소리가 나자 안에서 누가 나와 대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이 둥글고 후덕해 보이는 중년 부인이었다. 분명히 신고는 아닌 것 같았다. 부인이 대문을 반쯤 열고 내다보니 어린 행색에 가까운 험상궂은 청년이 낡아 빠진 책가방을 끼고 서 있었다. 당시만 해도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깡패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인은 대경실색하며 다짜고짜로 대문을 닫으려고 하셨다. 그러나 부인이 대문을 잠그기 전에 나는 이미 대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의 염치 없는 행동에 부인은 더욱 겁에 질리신 듯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도대체 용건이 무엇이기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요? 라고 하셨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히 대답했다. 저의 신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순자의 학과 친구입니다. 저는 전 양의 부모님을 만나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마이동풍으로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한편 몰골을 유심히 살피셨다. 그때 나의 행색은 실로 말이 아니었다. 겹겹이 기온 우더기가 되어버린 군복 바지 차림에 창이 달아 물이 새는 운동화, 낡고 허물어져 손잡이마저 떨어져 버린 책가방,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불쑥 튀어나온 광대뼈, 자주 이발을 못하여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 그 어느 것도 눈 여겨 볼 만한 구석이 없었다. 부인은 대단히 냉정하면서도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소. 학생이 공부나 할 일이지 관인한 처녀의 부모를 만나 의논할 일이 무엇이오. 우리 집에는 아직 그런 법이 없소. 만일 바깥 양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터이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오.
아이가 돌아오면 찾아왔더라고 전화기 나겠소. 지체하지 말고 썩 나가주오. 흡사 달성공원 너머 루빙집 전라도 할머니가 계피를 물리치듯 야무진 문전 축객이었다. 나는 이미 그럴 것을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기도 했지만 부인의 단아한 문전 축객이 그리 싫지는 않았다. 마음속으로 이런 집딸이면 함부로 키우진 않았겠구먼 하면서 좀도둑이 물건을 훔치려는 듯 집안 광경을 살펴보았다. 공무원이 사는 관사지만 상당히 정돈된 집안 분위기였다. 부인은 다시 다그치셨다. 바깥 양반의 퇴근 시간이 다 되었가오. 퇴근하여 이런 일을 아시게 되면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터이니 제발 빨리 돌아가주오. 이같이 한참 동안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던 전 양이었다. 나를 본 전 양의 얼굴은 완전히 똥파리를 씹은 표정이었다. 부인과 나 사이에 서서 무엇라 할 말을 잊은 모양이었다. 나는 부인의 서슬퍼런 축객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때 부인께서 딸을 노려보는 시선은 낙담과 원망, 그것이었다. 고이 길러놓은 내가 어찌 저런 죽도 얻어먹지 못한 거리를 집안에 끌어들여 말썽을 부리느냐. 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러나 무례하기 그지없는 거린 총각은 이미 현관을 지나 응접실에까지 들어서고 말았다. 나중에 안즉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다섯을 낳아 기르신 부인이었던지라 남아들의 심정을 이해하시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세가 급박하자 부인께서는 직장에 출근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나를 빨리 내쫓기 위해 다소 유화적인 탈화를 제시하시기도 하였다. 거린에게 밥 한 술 주는 심정으로 커피 한 잔을 끓여주시면서 제발 이 커피를 마시고는 빨리 돌아가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인의 그 예상은 적중하지 못했다. 응접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신 거리는 물러나긴 고사하고 태연히 앉아 전 양의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전 양의 아버지께서는 아직 퇴근을 하시지 않으셨다. 나는 제트 상무댁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되어 부득이 동인동으로 돌아왔다. 부인께서는 돌발적인 충격으로 인해 몸져 누우셨는지 거린이 대문을 나서는데도 나와 보지 않으셨다. 그날 저녁 전 양의 어머니와 여러 동생은 낮에 찾아왔던 그 험상궂은 거린의 행색을 그려보면서 모두가 울고 불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를 방불했다고 한다. 부인께서는 딸의 고백을 들으시고 탄식하시면서 며칠간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누워 계셨다니 그 맏딸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러나 예상외로 전 양의 아버지께서는 저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을 터이니 두고 보자라고 하셨으며 그 말을 들으신 부인께서도 그 거린을 자세히 보니 눈매 하나는 무섭더라 고 하셨단다. 부인께서는 그 뒤에도 내가 전 양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적극 반대하셨으니 이상과 같은 연극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전 양의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나는 드디어 경북도청 농정과를 방문하여 전도원 씨를 찾았다. 그때 경북도청은 현 중앙공원 부지에 있었다. 퇴근이 가까울 무렵 내가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니 어느 분이 전도원 씨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작정 한 분을 찾아가 전도원 씨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전도원인데 무슨 일로 왔소?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체격은 크지 않으나 단정하며 눈매가 날카로워 패기에 넘치는 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홍우음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 많이 듣던 이름이군. 곧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 앞에 다방으로 가서 기다리게. 라고 하셨다. 무언가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갔는데 의외로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날 다방에서 나눈 대화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저의 가정은 이러저러하고 학업 과정은 저러이러했으며 현재 경제적인 형편은 맨손뿐이며 미래 계획은 학교 교사가 되는 것인데 내년 봄부터는 모교인 성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채용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할 경제적인 형편은 안 되지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연세 높으신 어머니께서 팔남매의 막내 아들인 제가 장가가는 것을 보시면 여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일 귀한 따님을 저에게 주시면 절대로 배를 굶기진 않을 것이고 또 대개 아들이 없으시다니 제가 사위로서 아들 노릇도 겸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님을 주십시오. 전 양의 아버지께서는 홍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젊을 때 고생은 만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일세. 그 점은 흠이 될 수 없네. 부디 세운 뜻을 굽히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게. 내 집에 가서 내자와 의논을 해보겠네. 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리고 다방을 나오자 맑은 하늘의 별들은 금싸라기를 뿌려놓은 듯 나를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 60세의 고개를 넘고 있는 나는 그때 그 다방에서 전 양의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